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아주 감동적인 사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늘의 사연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연 채널에 갓 입문한 40 초반의 여자입니다. 원래는 드라마 보는 게 취미였던 제가 요즘은 유튜브에 빠져서 이것저것 보며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알아서 촉촉 제가 원하는 것들을 보여주니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나 자식들은 이런 제 모습을 보며 핸드폰 중독이라고 손에서 놓으라고 하는데 쉽사리 되지가 않아요. 특히나 최근 빠져버린 사연 채널은 몇 시간을 들어도 질리지가 않아서 요리할 때나 청소할 때나 이어폰을 꽂고 틀어놓고 있답니다. 이 정도면 제가 얼마나 팬이 되었는지 더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런데 이번에 제가 청취자가 아닌 사연자로 나서게 된 건요. 마음속 서랍에 담아둔 이야기를 풀어놓고 싶어서입니다. 저에게는 캐캐묵은 이야기긴 하지만 아마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여러 감정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한자 한자 써볼게요. 저는 사남매의 셋째로 태어났어요. 무언가를 책임질 장녀도 아니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위치도 아닌 그 애매한 중간이요. 그 중간이란 위치는 의외로 곤혹스러웠어요. 아마 저희 집 형편이 괜찮았다면 저도 나름 팔자 피고 살 수 있었겠죠. 남들 다 가는 학원도 다니고 새 옷도 입으면서요. 그런데 저는 집이 가난한 탓에 학원은커녕 무엇이 되고 싶은지 꿈조차 없었어요. 주변 어른들은 제가 호리호리하고 얼굴이 예쁘장하다며 나중에 커서 연예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저는 워낙에 내성적인 성격 탓에 그런 건 전혀 적성이 아니라고 도리도리 고개를 젓곤 했답니다. 어른들에게서 받는 칭찬은 기분이 좋았지만 저는 제가 생각해도 연예인이 될 만한 성격도 아니었고 그런 끼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와는 달리 사람들 앞에서 관심받는 걸 좋아하는 자신감 있는 친구들이 참 부러웠어요. 그런 아이들은 되게 얼굴도 이뻤지만 공부도 잘하고 가정 형편도 썩 괜찮았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는 미숙이었는데요. 미숙이는 정말로 제가 봐도 노래든 춤이든 출중했어요. 아버지는 동네 유지라고도 볼 수 있었는데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인지 어떤 행동을 하건 자신감이 넘쳤었고 눈빛에 그 자신감이 드러나 있었어요. 아이들은 당연히 미숙이를 좋아했고요. 누구든 미숙이와 어울리고 싶어 했죠. 저 역시 미숙이와 어울리고 싶어 말도 걸어봤지만 번번이 무시당하거나 괜히 심부름이나 시키려고 들더라고요. 그때부턴 미숙이에게 완전히 정을 떼었지만 제 학창시절 마음속에 자리한 몇몇 똑똑하고 이쁘장한 친구들은 아직도 강렬한 인상으로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냥 제 자신을 조금 아끼고 이쁘다고 해줬어도 될 텐데 그땐 미숙이 같은 친구들이 그렇게나 부럽고 멋져 보였어요. 아마 저를 더더욱이나 주눅들고 위축시킨 건 집안 환경이지 않았나 싶어요. 하루 일하고 하루 쉬며 일용직을 전전하시는 아버지, 식당에서 일하시는 엄마, 그리고 그 아래 사고만 치는 큰오빠와 집안일엔 전혀 관심 없는 언니. 일단 제 위에 가족 구성원들만 보아도 한숨이 쏟아져 나왔어요. 특히 저는 바로 위에 언니와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그건 언니가 틈만 나면 저를 무시하고 구박하는 말들을 해댔기 때문이에요. 야, 너는 이 총구석에서 계속 살고 싶냐? 난 언젠가 여기 벗어나서 아주 대단한 남자 만날 거야. 이왕이면 사업하는 남자가 좋겠지? 대기업 다니는 남자도 좋고. 아무튼 나는 아주 좋은 집안에서 좋은 교육만 받고 자란 그런 사람 만나서 결혼할 거다. 그래서 이 구질구질한 신세 피고 말 거야. 너도 지금부터라도 그럴 궁리하려면 외모든 뭐든 갖고 성격을 바꾸던지.
사람들 앞에 서면 촌스럽게 버벅대는 것 좀 고치고 나중에 서울이라도 가면 서울 사람들이 얼마나 널 만만하게 생각하겠어.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관심 꺼. 왜 언니가 내 인생에 감나라 배나라 난리야? 언니는 제게 일종의 외모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자기보다 이쁘장하고 곧잘 그런 말도 들어왔으니 그게 나름의 상처였나 봐요. 어렸을 적부터 그렇게 부모님이 없으면 저를 꼬집고 못생겼다고 놀리고 좀 머리가 크니 저런 말이나 해대더군요. 아, 네가 네 일은 알아서 한다고? 언니가 조언해주면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지 뭔 따박따박 반박하고 있어. 하기야, 내가 보기엔 넌 이미 틀렸다. 예쁘기를 해, 말을 잘해, 그렇다고 공부를 잘해. 틀려도 한참 틀렸지. 공부는 언니도 못하잖아. 그리고 언니가 뭐 이쁘길 해? 뭐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나보고 못생겼다고 한 거야? 이게 아주 죽으려고 용을 쓰지. 아, 그만해. 니들 또 시작이야. 엄마 어디 있는지나 말해. 나 엄마한테 돈 빌릴 일 있으니까. 급해 아주. 어디냐니까? 세상에. 오빠는 또 그 노름판에 간 거야? 엄마 뒷목 잡고 쓰러지는 걸 보고 싶어? 엄마 어디 있는지 몰라. 알아도 말 안 해줘. 이게 바로 저희 집의 일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우당탕탕 매일 소란이 쏟아지는 이런 집구석에서 어떻게 미래를 설계하고 건설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었겠어요. 소심한 성격을 비우는 언니 덕에 사람들 앞에 서면 절로 움츠러들기 일쑤였고, 집안에 돈이 없으니 매일 찢어진 언니 옷을 입히려는 엄마 때문에 제 스스로가 초라해 보였습니다. 쟤는 맨날 저 살구색 옷만 입고 다닌다. 그치? 나 왠지 쟤랑 놀기 싫더라. 가끔은 저를 보는 아이들의 시선, 그 시선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죠. 남들보다 예민하고 쉽게 상처받는 성격이었기에 아마도 무난하게 넘기지 못하고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 집을 벗어나길 바라는 언니처럼 저 역시 성인이 되면 집을 나가 어디 공장에라도 취직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요. 그런데 고등학교 시절 막바지 공장이라도 알아보려던 찰나 저는 운명의 상대를 만나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길에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제 인생을 변화시킨 사람은 지금의 남편이자 당시엔 바로 옆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었습니다. 저희 학교 옆에 위치한 남학교엔 꽤 소문이 무성한 남자애가 있었어요. 뭐로 유명했냐 하면 얼굴도 공부도 아니고 싸움으로요. 싸움으로 유명했던 그 남자애에겐 심지어 온갖 소문까지 붙어 떠돌았는데, 조직세계라 불리는 곳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온다든지 여자애를 임신시켰다든지 그런 별의별 소문이었어요. 그 중엔 너무 나쁜 소문도 있어서 저도 모르게 눈살을 찌푸리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그 남자애와 얽히게 된 장소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떡볶이 가게였습니다. 당시 저는 공장을 알아보기 전 조금이라도 돈을 모으기 위해 주변 떡볶이 가게를 하는 장씨 아줌마를 도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저처럼 적극적으로 돈을 버는 아이들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 나름 돈 버는 기쁨을 느끼며 한 푼 두 푼 쓰지 않고 돈을 모아서 장판 아래에 넣어두고 있었죠. 그런데 떡볶이 가게에 소문의 그 남자애가 찾아온 겁니다. 그것도 어떤 여자애를 데리고서요. 남자애보다 서너 살은 어려 보였는데 눈가엔 시퍼런 멍자국까지 있었습니다. 보자마자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저 남자애가 때린 걸까? 뭐지?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해야 되나? 내가 뭘 할 수 있지?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심장이 뛴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벌렁벌렁 뛰더군요. 무서움에 발만 동동 구르다가 겨우 가게 아줌마에게 사정을 말하고 SOS를 요청했는데 아주머니도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안색이 안 좋아지셨어요. 일단 고민해본 결과 우선은 주문대로 떡볶이와 순대를 양껏 담아주었죠. 그리고 남자애가 자리를 비울 때 그 여자의 곁으로 다가갈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다행히 여자애가 화장실이 어디 있냐고 물어오는 틈에 저는 직접 안내를 해주겠답시고 끌고 나가서는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 남자가 그런 거죠. 왜 맞았는지 사정까진 꼬치꼬치 안 물을게요. 도움 필요하면 말해요. 경찰에 대신 신고라도 해줄게요. 아니에요. 저 사람 저희 오빠예요. 저희 오빠가 왜 저를 때리겠어요. 바보 같을 정도로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인데. 네? 오빠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의심에 불탔던 어린 소녀는 얼어붙어 버렸네요. 그리고 어디선가 스물스물 차가운 기분이 흘러나왔는데요. 어쩜 불길한 예상은 늘 적중할 수 있는 건지 그 남자애가 서 있더군요. 심지어 제가 한 말을 모조리 들었는지 여동생 손을 잡더니 저를 양껏 노려보았습니다. 어찌나 살벌한 눈빛이었는지 그 눈빛 한 번에 100번은 죽다 살아난 기분이었습니다. 다신 마주치기 싫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남자애와는 마주칠 일이 많았어요. 자기 여동생을 데리고 떡볶이집을 방문하는데 여자애가 떡볶이를 좋아하는 건지 자기는 손도 대지 않고 3인분에 가까운 양을 사먹이며 몇 시간을 죽치고 있더라고요. 그 사이에 저는 말도 못하고 덜덜덜 떨며 물잔을 놓아주곤 했고요. 그러다 다신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 아이와 더 깊은 인연이 맺어지게 된 건 큰오빠 때문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터덜터덜 일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살펴보니 저희 집이었어요. 집안이 한바탕 뒤집어져 있더라고요. 큰오빠가 또 아주 대단한 사고를 친 것이었죠. 해준 것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해줬다고 유세인데요. 내가 뭐 나쁜 목적으로 돈 빌렸었어요? 다 사업하겠다고 우리 집안 일으켜 세우겠다고 한 일이잖아요. 녀석아, 아무리 그래도 사채야 사채. 그 이자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 짓을 벌인 거야? 네 애미가 어떻게 일하는지 몰라서 그런 짓 저질렀어? 지긋지긋해. 엄마도 좀 그만해요. 그 징징거리는 소리 듣기도 싫어. 이놈의 자식이 어디서 부모한테 그런 말을 짓거려? 그때였습니다. 아빠의 손이 자연스레 오빠의 뺨을 감타했고 그의 오빠는 부리부리한 눈으로 아빠를 쳐다보더니 이내 자기도 주먹을 들더라고요. 세상에 패륜도 저런 패륜이 없었죠. 평소 같았으면 그저 울며 불며 부들부들 떨었을 제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그런 마음이 샘솟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맞는 그런 비정한 일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마음이었는지 그대로 큰오빠에게 달려가서 그 허리를 감싸 안고 아빠에게 가지 못하도록 막았는데요. 너 안 비키면 너까지 죽을 줄 알아. 안 나와? 싫어. 절대 못 비켜. 오빠의 주먹이 아른거리자 저도 모르게 눈이 감겼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언제 뒤따라왔는지 모를 그 남자애가 오빠의 주먹을 가볍게 감싸지더니 오빠를 아는 듯 그러지 말라고 조용히 읊조리듯 말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여기서 이러지 마시죠. 지금 가족들 다 형님 때문에 곤란하신 것 같은데. 조용하게 읊조리는 말이었지만 그 안엔 위압감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큰오빠는 남자애가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내 괜히 집에 있는 장독대를 발로 뻥 차더니 그대로 나가버렸어요. 큰오빠가 나가자 다행히 집안은 조용해졌고 당시 어렸던 저는 복잡한 심경이 들더라고요. 이름도 모르는 그 남자애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에 창피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최악의 사태를 막아준 것에 대해 고맙기도 하고요. 나중에 엄마를 진정시키고 난 후 얼떨결에 남자애를 집 앞까지만이라도 바래다주게 되었는데요. 우연히 길을 가다가 여기서 큰 소리가 나길래 들어오게 된 건데 그게 너희 집인지 몰랐네. 그나저나 중현이 형님 아직도 그러고 다니시나 본데 도박은 정말 위험해. 그만두게 해야 돼. 우리 아빠도 그 도박장 다니거든. 어느 누구나 다 집안 사정이 있지 않겠어? 나도 술만 마시면 미친 개가 되는 아버지가 있어. 그러니까 쪽팔려 하지 마.
못 본 걸로 해줄 테니까. 제 자존심을 생각해 나름 던진 것 같은 그 말은 새삼 위안이 되었습니다. 순간 그 남자의 등 뒤로 광채가 넘실대는 것 같은 착각도 들었죠. 말이 서로 트이고 알고 보니 그 남자애와 관련된 소문들도 거의 다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싸움을 잘한다고 소문이 난 건 누군가 자기에게 시비를 걸어올 때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미 때문이었으며 조직 세계에서 스카웃 제의를 받았다느니 임신이라느니 모두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내뱉는 그 남자의 말에 저는 살짝 안쓰러운 감정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에 말했듯이 아버지가 종종 술을 마시면 때릴 곳 없는 자기 여동생에게까지 손을 대는 남봉꾼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웬만하면 집에 혼자 남겨둘 수가 없어서 떡볶이집을 방문해 몇 시간 동안 죽치고 있었다는 것도요. 고마워. 내 이야기 누군가에게 털어놓은 거 처음인데 막상 털어놓으니 시원하다. 쪽팔릴 줄만 알았는데. 언제든 얘기해. 네 마음이 편해질 수 있다면 난 그걸로 만족해. 어떤 의미를 내포한 수줍은 고백 같은 말이었는데 그 말을 내뱉고 나서도 집에 돌아와서 얼마나 허벅지를 때리며 후회했는지 소심쟁이가 왜 그런 짓을 저질렀나 후회 막심이었네요. 허나 후회도 잠시 마음은 전차처럼 폭주해 분식집에 올 때마다 그 일이 고마웠던 핑계로 떡볶이를 더 주는 것은 물론 제 마음을 표현하게 되었답니다. 온갖 소문의 주인공인 험악한 남자애를 좋아하는 소심하고 평범한 여자애. 어느 연애소설 같은 이야기였지만 저는 그때 한낱 소녀였잖아요. 그렇게나 가슴이 떨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 고등학교 내내 쭉 인연을 유지해오다가 그 남자는 제 남편이 되었고요. 저기 떡볶이 더 준 거 고마워서 라는 말로 조그마한 팔찌를 선물하더니 어느 날인가부터 손을 맞잡으며 연인이 되었고 1년 만에 평생을 함께하자는 약속까지 하게 되었죠. 20살 초반 어리디 어린 나이에 저는 그렇게 한 남자의 여자가 되어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제 시절 치고도 어린 나이긴 했는데 그래도 언젠가 집을 떠나 마음 놓고 안착할 수 있는 가정을 꾸리는 것이 소망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이를 낳고 남편과 함께하는 삶에 아주 만족했더랍니다. 특히 제 삶에 예상치 못한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그건 바로 경제적인 풍족함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함께 공장을 다니다가 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공장을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때 남편의 성실성을 믿은 몇몇 직원들까지 같이 나와서 사업에 합류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사업이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저 위험한 정도로만 알았던 저는 반대를 많이도 했어요. 여보, 당신 사업하기엔 나이도 어리고 우리 애기도 아직 안 컸잖아. 너무 부담이 크지 않을까? 그냥 적당한 회사 다니면서 다시 일하면 안 돼? 아니야, 수키야. 지금 이대로 가면 결국 월급쟁이밖에 안 돼. 이 돈으론 우리 애한테 풍족함을 물려줄 수가 없어. 당신도 알잖아. 가난이 어떤 건지. 나는 우리 딸애한테만큼은 적어도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하면서 키우고 싶어. 나는 내 동생만 생각해도 가슴이 찢어져. 남편이 급기야 술을 먹고 저를 이렇게 설득했는데 말을 들은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그건 저의 시누이였던, 사실 시누이로 오래 함께 늙어갈 줄 알았던 남편의 여동생이 너무도 어린 나이에 세상을 등졌기 때문입니다. 남편 집이 가난하다고 소문이 나자 몇몇 아이들이 틈나면 남편 집에 찾아와서 시비를 걸어대곤 했는데 가끔은 시누이까지 괴롭혔다고 합니다. 야, 너 이쁘게 생겼다. 어? 남친 있냐? 없으면 나랑 사귈래? 싫어요. 오빠 집에 없으니까 가세요. 싫다고? 왜 싫어? 하긴 자세히 보니까 나도 싫다. 너 입고 있는 옷에서 냄새 너무 나거든. 니네 집은 지지리도 가난한가 보다.
옷 한 벌 해입을 돈도 없고. 낄낄거리며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사람들이 시누이는 너무도 싫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그 친구들을 피한답시고 시누이가 도망을 쳤는데 그게 너무나 큰 불행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비가 폭포같이 쏟아지는 날, 오빠를 찾아 헤매며 달리던 시누이가 그만 잘못 발을 디뎌 동네의 호숫가로 떨어져 버렸고 거기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안 돼! 은희야! 은희야! 남편이 나중에야 그 광경을 목격하고 호숫가에 뛰어들어 동생을 구하려고 했지만 119가 온 뒤에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남편 가슴에 얼마나 한이 맺혔을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였기에 장례식 내내 저는 그냥 조용히 끄끄거리며 같이 울어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남편 집을 찾아온 그 아이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으니 피해자 가족의 가슴엔 더 못이 박힐 수밖에 없었죠. 그 애들은 악마 같은 놈들이었지만 결국 가난하면 그런 일 당하게 되어 있어. 여보, 한 번만 나 믿어줘. 내가 어떻게든 성공해서 먹여 살릴게. 저 또한 돈이 없는 게 얼마나 서러운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저의 허락을 구하고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처음 1년간은 적자만 보던 사업이 대운을 타면서 점점 풀리기 시작했어요. 덩달아 저희 집 형편도 활짝 피었답니다. 예전 같았으면 버스로 이동했을 거리를 아무렇지 않게 택시를 잡을 배짱이 생겼고 마트에서 통조림이나 참치캔 하나를 사도 가계부를 떠올렸던 제가 이제는 백화점에서 장을 보고 다녔죠. 처음 누려보는 그 부유함, 가격표를 보지 않고 물건을 고르고 옷을 사입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정말이지 또 다른 별세계였습니다. 무엇보다 제게 행복감을 안겨주었던 건 제 딸이 물질적인 면에서 어떠한 빈곤함을 느끼지 않고 자랄 수 있었다는 것이었죠. 엄마, 저거 갖고 싶은데 사주면 안 돼요? 이번 달은 우리 원희가 갖고 싶은 거 사줬으니까 다음 달에 사줄게. 알았지? 버릇없이 기르고 싶지 않아서 아이가 원하는 물건을 사는 것에 한계를 두긴 했는데 다행히 워낙에 유순하고 착한 성격이라 곧잘 받아들이곤 했어요. 못 사주는 것과 안 사주는 것엔 정말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못 사주는 것이 아니라 안 사주는 것이었기에 괜찮았어요. 다만 그 시절에도 고단함과 힘듦은 있었는데요. 나이를 먹고도 사고를 치는 큰오빠와 남자만 보면 그저 죽자 살자 쫓아다니다가 꽃뱀 같은 남자한테 걸려 전 재산을 잃은 언니가 번갈아서 제 속을 썩였어요. 그것이 인생 최대의 숙제이자 과제였습니다. 왜 도대체 집안일은 곱게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유독 저희 집만 그런 것인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일찍이 암으로 돌아가시고 늙은 아버지가 홀로 되셨을 때도 두 사람은 끊임없이 속을 썩게 됐습니다. 그나마 친정 식구 중 저를 닮은 막내 동생만이 사고를 안 치고 얌전히 직장 생활을 하며 간간히 용돈도 붙여주고 했는데 그게 위안이라면 위안이었죠. 누나, 매형이 잘해주지? 내가 이번 달은 월급을 많이 못 받아서 이것밖에 못 주네. 미안해. 대신 다음 달엔 조금 더 많이 줄게. 누나랑 매형이 내 학비까지 대줬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해. 공부 제일 잘하는 네가 대학 가는 건 당연한 일이었던 거지. 그냥 네 생각만 해. 너 먹고 살 생각. 알았지? 누나 걱정은 하지 마. 용돈도 안 붙여도 돼. 네 매형 사업 잘 풀리고 있어. 아마 세상에 구질구질한 아내의 친정 식구 같은 건 외면하는 남편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공부를 잘하는 막내 동생이 돈이 없어서 대학교 입학을 망설이는 것을 보고 열심히 일한 돈으로 대신 등록금을 대주고 거기에 대해 일절 유세를 떨거나 하지 않았고요. 그저 저에게나 우리 자식에게나 참 잘했죠. 그 때문에 제가 다른 복은 없을지 몰라도 남편 복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했습니다. 허나 한편으론 남편에게 면이 안 서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미안함이 컸죠. 막내 동생은 고마움을 아는 아이였지만 큰오빠는 사고만 쳤다 하면 남편을 찾아대었거든요. 남편은 그때마다 회사로 찾아온 큰오빠를 정중히 거절하고 돌려보냈지만 그것 또한 얼마나 민망스러운 일이었겠어요. 그런 일을 들을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려서 밥을 먹다가도 수저를 놓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정말 도대체 언니 오빠는 나한테 왜 그래? 제발 이제 나이 먹었으면 자기 인생들 좀 열심히 살아, 좀. 아직도 그 나이 먹고 이렇게 부탁하고 절절매고 싶어? 뭐야? 야, 너 말하는 그 싸가지가 뭐야? 아무렴 내가 네 오빠인데 그럼 내가 누구한테 돈 부탁을 하냐? 오빠 친구 많잖아. 저번에 아빠가 쥐어준 돈도 친구 수술비인가 뭔가로 날렸다며. 그럼 그 친구를 찾아가던지 아니 명절에도 안 오는 잘난 새언니한테 하면 되겠네. 야, 네 새언니가 사정이 있어서 안 온 거지 일부러 안 오냐? 너 말하는 뻔세 보니까 크면 네 자식이 행여나 너 닮을까봐 우려스럽다 정말. 제가 저렇게 오빠와 날선 대화를 하며 서로 가시를 퍼붓던 날도 알고 보니 오빠가 저 몰래 남편에게 돈을 빌리러 간 날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번엔 그 사고에 새언니까지 가담해 있더군요. 새언니와 오빠가 도대체 사람들에게 무슨 사기를 치고 다니는 건지 그 액수도 상당했습니다. 이번에 돈을 갚아주지 않으면 당장 교도소에 가야 한다면서 남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다는데 남편은 난감해했습니다. 저 형님, 저도 곤란하네요. 지금껏 도와드릴 만큼 많이 도와드린 것 같습니다. 도움 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이래 우리 사이에? 내 동생 얼굴 봐서라도 한 번만 부탁해. 어? 내가 교도소에 가게 생겼는데 가족끼리 너무하지 않은가? 제 아내 얼굴 생각해서 이젠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내도 더 이상 원하지 않아요. 형님도 이제 새 인생 사셔야죠. 제가 계속 도와드리는 게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액수도 저도 감당이 안 되네요. 회사가 요즘 사정이 안 좋아서. 아니, 그렇게 잘난 아파트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으면서 고급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나보고 그 말을 믿으라고? 빌려주기 싫어서 그러나 본데 내가 갚을게. 갚으면 되잖아. 오빠는 남편의 회사 내 직원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새언니와 함께 거의 곡을 해댔다고 합니다. 저는 퇴근한 남편에게서 그 이야기를 듣고 열이 치받아 올라 친정오빠와 더 한바탕을 해대었던 거고요. 너 내가 교도소 들어갔다 오는 동안 부디 잘 살아라. 밤마다 니네 가족 다 저주할 테니까. 어디 그 잘난 사업 잘 풀리나 보자. 심지어 제 딸 앞에서까지 저렇게 말했던 사람이 제 친오빠였어요. 그땐 너무 화가 나 손을 들어 친오빠의 뺨을 날릴 뻔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집안을 뒤집어 놓고 쑥대밭을 만들어 놓았던 장본인이 엄마에게 병까지 안겨주더니 이젠 제 딸 앞에서 저주라니. 그런 말이나 쏟아내는데 사람이 악귀에 씌인 것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저희 오빠 이야기이고요. 불행히도 한 사람이 남아있었으니 친정 언니였어요. 제 인생에 회방 놓는 것은 두 사람 다 아주 열심히들이었어요. 언니가 꽃뱀 남자에게 잘못 걸려 전 재산을 날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친정언니는 그 이후로도 무슨 골프 모임에 나간다 어쩐다 하면서 부잣집 남자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갑자기 저희 집 문을 주먹으로 쾅쾅 두드려대더니 이런 방구도 없이 갖고 온 짐가방을 제 집안에 턱 들여놓더라고요. 언니, 이게 뭐야? 말하자면 길어. 나 당분간 여기에 지나야 할 것 같으니까 네가 좀 제부한테 말해줘. 뭐? 아니 갑자기 무슨 일인데 그래. 사정을 말해야 들어주던 말건 할 거 아니야. 설마 또 남자 관련된 거야? 저번에 언니가 만난다는 그 부잣집 남자 사기꾼이었어? 언니 또 걸려들었어? 너 무당이다. 어떻게 그렇게 속속들이 들이마치니? 그래, 그 새끼 사기꾼이었더라.
나한테 사업자금 빌려달라고 해서 친구 돈까지 끌어다 줬더니 잠수 타버렸어. 친구가 지금 나 찾고 있어. 영훈이 알지? 언니 동창. 너 절대 걔 연락 받지 마.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어떻게 언니의 인생은 단 하루도 평탄한 날이 없는 걸까요? 언니 주변의 남자들은 둘 중 하나였습니다. 언니를 속이거나 언니가 속였거나 꼬시기 위해 학벌을 속이고 집안을 속여 만나다가 언니의 실체를 알아채고 고소한 첫 남자부터 시작해서 언니에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까지 하더니 결혼식을 앞두고 갑자기 어머니가 아프시다며 급전을 빌려달라고 하더니 돈을 붙이자 언니를 보기 좋게 걷어차고 간 두 번째 남자. 그리고 언급했던 언니의 전 재산을 날린 꽃뱀 남자. 그리고 지금의 남자까지. 그런 끔찍한 일들을 당해놓고도 어떻게 늘 비슷한 부류의 남자들에게 예외 없이 당하는 건지. 이쯤 되니 언니가 답답하고 한심스러웠습니다. 언니는 학습 능력이 없어? 그리고 영은 언니면 나도 아는 사람이네. 우리 집 들러서 반찬이며 뭐며 갖다 준 그 슈퍼마켓 딸 아니야. 어떻게 그 언니 돈을 빌려서 줄 생각을 해? 아, 나도 몰라. 암튼 제부한테 말 잘해줘라. 나 좀 씻을게 일단. 너무 피곤하다. 피부 망가지겠어. 언니, 동생이 가정 꾸려 살고 있으면 적어도 언니로서 보탬은 아니더라도 피해는 줄 생각 말아야지. 정말 왜 이래? 영은 언니가 찾아오면 어쩔 거야? 걔는 여기 몰라. 내가 전에 너랑 연 끊고 살고 있다고 했거든. 그리고 그만 좀 노려봐라. 내가 네 딸 옆에서 공부하는 거 봐주고 그럼 되잖아. 집안일도 하고. 언니도 오빠처럼 갱생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알면서도 언니를 받아준 저나 남편도 거절이 힘든 사람들이었고요. 무작정 탱크처럼 쳐들어온 언니를 남편은 난감해했지만 내색하지 못했어요. 언니는 이게 또 무슨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남편 옆에 찰싹 붙어서 주변에 괜찮은 사업가들 없냐 하는 말을 밥 먹을 때마다 일삼았답니다. 어린 딸아이가 어리둥절해하며 보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걸 보며 당시 속으론 언니를 쫓아내고 싶었지만 금전적인 피해를 입고 동생네 와서 저렇게 신세라도 지고 있는 언니 형편도 약간은 짠했어요. 자신의 업보일 뿐인데 그걸 불쌍해하고 가여할 일은 아니었는데 저도 그때는 살이 분별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언니가 더 정신을 못 차렸는지도 모릅니다. 언니는 저희 집에 와서 단 한 번도 설거지며 요리며 청소며 거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만 그렇게 했을 뿐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쓰레기들을 줄지어 늘어놓으며 제가 치워주길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영은 언니의 돈을 갚으려면 일이라도 알아봐야 하거늘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태평하게 호송세월하고 있더라고요. 언젠가 그런 제가 언니에게 입이라도 될라치면 불같이 쏘아보며 그러더라고요.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어떻게 못 대처먹은 말들만 하고 있냐? 너는 저런 잘난 남자 만나서 신세 펴서 모르겠지만 내 인생은 저 밑에 시궁창이야. 나는 이런 부드러운 침대에서 처음 자본다. 그래도 내가 너 언니고 가족이면 어떻게든 구제해줘야 될 거 아니야. 제가 복지기관도 아니고 왜 언니의 구원이 되어줘야 할까요? 언니에게 돈을 빌려준 영은 언니가 찾아오기까지도 했었는데 친정 언니는 모르세였습니다. 숙자, 너 여기 있지? 내가 너 여기 있는 거 다 알고 찾아온 거야. 당장 열어. 숙희야, 영은 언니야. 네 언니한테 얘기 들어서 알고 있지? 언니 그 돈 못 받으면 남편한테 죽어. 그 우리 남편이 아주 힘들게 번 돈이야. 제발 문 좀 열어줘.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도 아이스크림을 쪽쪽 빠는 친정 언니를 보고 있자니 슬슬 이제 언니를 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언니를 정말로 제 두 손으로 내쫓게 된 일이 일어났답니다. 그것도 모자라 영은 언니에게 전화해서 언니의 행방까지 알려주었는데 도저히 분노를 가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친정언니가 웬일로 제 딸의 공부를 봐주겠다며 학습지를 푸는 딸 옆에 앉아있기에 제가 마음 놓고 잠깐 장을 보러 갔다 왔는데요.
방 안에 있었기에 제가 오는 소리를 듣지 못했나 봅니다. 언니의 음성이 왠지 음침하게 느껴져서 숨을 죽이고 그쪽으로 향했는데 나의 혈육이란 사람이 딸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얘 있잖아. 너도 네 엄마처럼 몸을 잘 굴려야 돼. 아니 나처럼. 그래야 부자 남자 꼬실 수 있다? 남자들은 그런 여자들을 좋아하거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더 말하지 않고 언니의 머리채를 잡고 그대로 질질 잡아 짐가방과 함께 현관문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딸아이의 겁에 질린 눈망울과 씩 웃으며 저급한 말을 하는 언니의 모습은 당시 제게 거의 공포영화의 한 장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나중에 이 일의 경위를 남편에겐 차마 설명하지 못했어요. 저런 사람이 식구라는 게 너무도 부끄러웠고 이제야말로 오빠처럼 연을 끊어야 할 대상이었기에 그 이후론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저를 또 다른 길로 데려가더라고요. 언니가 사라지자 집안엔 평화가 찾아왔지만 이 평화는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에 뜻하지 않게 부유함을 거머쥐었던 것처럼 또다시 뜻하지 않은 일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여보, 어떡하지? 큰일 났어. 지금 회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당신 요새 그러고 보니 술도 많이 마시고 무슨 일 있는 거면 말해. 말해야 나도 알고 대처하지. 다 내 탓이야. 내가 무리하게 확장한 탓에 회사가 망할 위기야. 어떡하지? 도움 청할 데도 없는데. 늘 강인하고 단단하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그렇게나 처참히 무너지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남편이 입으로 통해 들은 이야기지만 또렷하게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언니와 오빠만 해도 골이 딩딩 울릴 지경이었는데 겨우 그 둘을 내 인생에서 물리치자 이젠 남편 회사의 부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의 바람과는 달리 현실은 생각보다 급속도로 다가왔습니다. 남편의 회사가 망하자 저희 세 가족은 9평짜리 반지 하방으로 이사가야 했고 남편은 빚더미에 올라 신용불량자가 되었죠. 그 와중에도 무슨 수를 써보겠다고 같이 사업했던 동료들을 찾아다니는 모양이었지만 남편을 도와줄 구멍은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 가족을 구해줄 구명줄은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렇지 않게 교류했던 사람들의 배신도 가슴이 아팠지만 가장 가슴 아팠던 건 딸아이가 울먹이며 배고프다고 말할 때 줄 게 없어서 라면을 끓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4분, 5분 남짓 되는 그 시간에 저는 부엌 구석에 쪼그려 앉아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아빠가 너무너무 미안해. 딸아이가 라면 냄새에 반색하며 허겁지겁 라면을 먹고 있는 걸 보고 있노라면 가슴속 가장 아픈 부분들이 건드려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렸을 적 집이 가난해 언니 옷을 입고 다녔던 저를 향해 아이들이 깔보고 우습게 보던 그 시선들이 기억났어요. 내 딸이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절 전단지 붙이는 일부터 시작해서 식당 일, 공장 일,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 했습니다.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대리운전부터 시작해 밤낮 없이 코피를 쏟아가며 일하면서도 가난에 허덕이는 집안을 보고 있노라면 자괴감이 들었는지 소주병을 잔도 없이 벌컥벌컥 마시곤 했습니다. 늘 주기만 할 줄 알았지 저리 약한 모습을 보이며 저희 몰래 숨죽이고 눈물을 흘리는 남편도 가여웠죠. 그러던 어느 날 친정오빠가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전화를 걸어왔더라고요. 당장 내야 하는 딸아이의 급식비 때문에 신경이 잔뜩 날카로워져 있던 찰나 받고 싶지 않은 전화였지만 그래도 나의 혈육이니 혹시나 하는 기대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는 받지 말았어야 하는 전화였죠. 오빠. 야, 회사 망했다며?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잘난 척하고 꼴값 떨어질 때부터 알았어.
그러니까 적당히 했어야지. 원래 잘 버는 사람일수록 어려운 사람도 돕고 베풀 줄 알아야 되는 건데 말이야. 아, 이거 고소해서 어떡하냐? 지금 그 말 하려고 전화한 거야? 고소하다고 꼴 좋다고? 네 새언니도 전해달란다. 그러니까 마음 곱게 쓰라고. 천벌 받았으니까 앞으로 네 교훈 잘 새기고 살아라. 끊는다. 문제는 그 전화통화 내용을 옆에서 남편도 듣고 있었던 겁니다. 화장실에서 막 샤워를 마친 남편이 방으로 들어와 붉어진 눈동자를 애써 감추며 벽면을 쳐다보고 있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을 들었다는 것을요. 남편에겐 너무도 미안하고 죄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 그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완전히 무너졌고 남편도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것은 저희 부부에게 역으로 엄청난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남편이 시어빠진 김치를 먹다 우물쭈물 동창회에 부부 동반으로 나가보지 않겠냐고 한 것이었어요. 아무래도 그곳에 가서 저희 집 생활비를 부탁해 볼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당시 남편이 학창시절 때 친하게 지낸 친구들이 몇몇 있었는데 가정을 꾸리며 연락이 끊기긴 했지만 이 방법이라도 써보려는 것 같았어요. 썩은 동아줄이라도 붙잡아야 했으니 저도 고민하다 이내 고개를 끄덕거렸죠. 근데 막상 동창회에 나가려니 입고 가롯도 들 가방도 변변치 않더라고요. 돈이 되는 핸드백이며 옷들은 이미 중고마켓에 다 팔아버리고 난 뒤였으니 시장에 나갈 때나 입는 옷 말곤 딱히 걸칠 게 없었답니다. 그렇다고 하루를 위해 비싼 옷을 살 수도 없는 형편이었으니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나마 제일 괜찮은 옷으로 골라 입고 전신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제 모습을 확인했어요. 그렇게 눈물을 삼키며 나간 동창회였습니다. 그런데 동창회에 그 가해자들 중 한 명이 와 있었는지는 미처 몰랐죠. 동창회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반갑게 인사를 나누던 남편이 갑자기 어느 한 곳을 보더니 시선이 우뚝 멈추더라고요. 저도 덩달아 얼결에 그곳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남편의 시선이 가닿은 그곳은 다름 아닌 남편의 여동생 은희를 죽음으로 몰고 간 가해자였습니다. 당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갔지만 그 사건은 남편의 평생 한이었어요. 하나뿐인 여동생을 잃었는데 그 고통이 오죽했겠나요. 순간 저도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외려 그 가해자 친구가 나서서 남편을 향해 손을 뻗으며 악수를 청하더라고요. 잘 지냈냐? 소식은 들었다. 너 잘 나간다며? 아주 간단한 인사말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얼어붙어서 제대로 어떤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멱살이라도 잡아 매다 꽂았을 남편인데 돈을 빌리러 온 상황이니 아무 말도 못하고 어버버하고 있었죠.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그만 눈을 질끈 감아버리고 싶었습니다. 애써 웃으며 저도 인사를 하곤 바로 맞은편에 앉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 친구, 아니 그놈이 그때부터 이상하게 남편을 살살 건드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맞다, 너 사업한다고 들었는데. 아 그거 잘 안 되고 있다. 그래? 저런 어쩐지 내가 건너 그런 이야기를 듣긴 한 것 같은데 사실인지 아닌지 되게 궁금했거든. 뭐 인생사 세웅지만 아니겠냐? 잘 풀릴 거다. 근데 하긴 또 빚이 적어야 그것도 회색이 가능하지. 안 그러냐? 네 신세도 참 처량하다. 굳이 필요 없는 말들을 늘어놓으며 남편의 심기를 자극하는데 마치 남편의 추락을 기다렸다는 듯 기뻐하는 기색이었어요. 점점 포크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리었고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죠. 남편의 등 뒤에도 땀이 죽죽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안타깝게 보며 이내 머리를 식히기 위해 자리를 떴는데 그 와중에 친정 언니에게까지 전화가 와 받았더니 사업 망하더니 꼴 좋다는 식으로 오빠와 비슷한 소리만 하고 있더라고요.
야, 영은이 그년한테 내 위치까지 말해주면서 아주 끔찍한 짓을 벌이더니. 잘됐다, 잘됐어. 어때? 반지하방에 살아보니까 이제야 내 맘이 좀 알겠지? 대꾸 없이 전화를 툭 끊어버렸지만 마음 같아선 전화기를 던져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마음을 추스리려는 노력과는 별개로 더 진정이 안 된 채 자리에 앉았더니 못 보던 얼굴이 앉아있더라고요. 바로 남편을 콕콕 찔렀던 남자의 와이프였습니다. 딱 봐도 얼마나 잘 사는 사람인진 눈에 들어왔죠. 저도 남편이 잘 살았을 땐 명품이 관심이 많았으니까요. 한정판 명품백부터 시작해서 온몸에 집 한 대 값을 두르고 있었는데 은연중에 이 여자를 의식하는 눈길이 많았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 남편 팔짱을 끼며 저를 한번 위아래로 쑥 훑어내리더라고요. 어쩐지 너무 노골적인 눈빛이라 기분이 나빴습니다. 게다가 남편 귀에 대고 뭐라고 속삭거리는지 귓속말을 하더라고요. 눈은 저를 향해 있으면서요. 그 말을 듣고 신우이를 죽인 거나 다름없는 그 인간은 재수없게 쿡쿡 웃고 있었습니다. 뭐인진 모르겠지만 저를 비하하는 발언임이 틀림없었어요. 남편도 감지했는지 제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남편은 일부러 자리까지 옮겨가며 친했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 저도 그 사이에 끼어주려고 했지만 그 여자는 계속해서 저에 대한 눈길을 거두지 않더군요. 급기야 남편 동창의 와이프 한 명이 제게 저 여자 저도 몇 번 와서 만났었는데 험담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는 어디 유명 중견기업 회장의 딸이라고 했는데 그래서인지 그 부부가 허세며 허영이며 워낙 심하고 사람을 깔보는 것도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가해자였던 동창이 남편을 불렀습니다. 그리곤 갑자기 주위를 조용히 살피며 뜸을 들이더니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돈 좀 빌려줄까? 빚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나한테는 어려운 금액 아닐 거야. 네 동생 관련해서 지난 날도 있고 너랑 나랑 화해도 할 겸. 그래 줄 수 있겠어? 나야 그럼 고맙긴 한데. 남편 입장에선 정말이지 지금 이 시간에도 허겁지겁 라면을 먹고 있을 우리 딸애만 생각하며 말한 것일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다음 말은 꽤나 충격적이었죠. 남자가 내뱉은 것이 아닌 옆에 와이프가 이죽거리며 뱉은 말이었는데요. 거기에 받아치는 남자의 말 또한 가관이었습니다. 자기야, 급 떨어지니까 이런 친구 만나지 마. 저 여자 하고 온 꼬라지 좀 봐. 저런 여자랑 사는 사람한테 무슨 신용이 있다고 돈을 빌려줘? 아, 그치? 아무래도 그건 그래. 사업 망한 놈한테 무슨 미래며 희망이 있다고 말이야. 저런 구제불능 같은 놈은 애초에 이 동창회 자리에 참석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분위기 이렇게 다 흐려놓잖아. 도대체 왜 참석한 건지 이해를 못하겠네. 아, 미안하다. 돈 빌려준다는 건 취소야, 취소. 뭐 그 의도야 뻔하지 않겠어? 구걸하러 온 거지. 더러워서 참. 저기 미안한데 그쪽들이랑은 겸상하는 것 자체가 아주 불쾌하거든요. 이만 나가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순간 당한 모멸감, 치욕스러움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어떻게 사람 얼굴을 앞에 대고 저런 모진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주체가 안 될 정도로 몸이 떨리고 눈물이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때 남편이 이를 치른 것이었어요. 바로 손을 들어 그 와이프의 면상을 갈겨버린 것입니다. 깍 소리와 함께 와이프는 의자 옆으로 쓰러져 버렸고 저는 놀란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덩달아 남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오래전 해야 했어야 할 일을 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비아냥대던 남자의 멱살을 잡고 힘껏 주먹을 날린 거였죠. 나가자. 남편은 그 한마디와 함께 제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고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었을 동창의 자리가 어떻게 되었을진 신경 쓸 여력도 없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정신없이 길거리를 전전하는데 좀 전에 당했던 모욕감에 너무나 화가 나는 한편
그 부부가 고소라도 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자연스레 스치더라고요. 당장에 합의금도 없는 판국에. 여보, 우리 어떡해? 나는 괜찮은데. 나는 정말 괜찮았어. 아니야, 괜찮을 리가 있었겠어? 난 후회 안 해. 내가 감옥 가는 한이 있어도 내 동생 죽이고 웃는 놈이나 인간 같지도 않은 그 여자 가만히 둘 수 없었어. 그래도 우리 딸은 어떡하면 좋아. 나 정말 죽고 싶어. 그 순간엔 그토록 애써 붙들고 있던 이성의 끈마저 스스로 풀리며 그만 남편 앞에서 죽고 싶단 말까지 토해내고 말았는데요. 사람이 너무 비참해지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건지 정말 자식이고 뭐고 눈앞으로 보이는 한강물로 뛰어들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토록 비참했던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꿈에 나온 적 없던 시누이가 그 시절 그대로의 어린 얼굴을 하고 나타난 것이었어요. 여전히 저를 언니라고 부르며 제 등을 껴안고 다독이더라고요. 언니, 다 지나갈 거예요. 괜찮아요. 시누이의 품은 마치 친정엄마의 품처럼 따스했습니다. 저는 시누이의 따뜻한 품 덕에 꿈에서 오열을 하며 슬픔을 해소했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정신없이 저를 흔들어 깨우더니 이제 됐다며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는 겁니다. 아니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눈곱도 떼지 못한 채 더듬더듬 물어보니 남편은 아직도 상황이 믿기지 않는 듯 상기된 얼굴로 자신이 예전에 거래했던 곳 중 몇 곳에서 다시 일해보자고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남편에게는 회사도 직원도 돈도 없었지만 어느 정도 자력으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돈을 빌려주겠다는 약속과 함께요. 거래처가 어려울 때 사정 봐주고 했던 것들을 은혜로 생각한다면서 힘든 결정을 내리신 모양이야. 여보, 이제 다시 잘 될 일만 남았어. 나 다시 일어설 거야. 그 말에 저 역시 그만 눈물이 터져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꿈에서 울었던 것과 똑같이요. 어떻게 시누이 꿈을 꾸고 그런 일이 바로 벌어질 수 있는 건지 아직도 생각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시누이가 우리를 도와준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나중에 이야기를 들은 남편 역시 깜짝 놀라더니 눈시울을 붉히며 일이 정리되면 시누이가 묻혀진 곳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 후 역시나 남편이 주먹을 휘갈겼던 두 부부는 고소를 하겠다며 난리법석을 떨어댔습니다. 하지만 그것에도 기적이 작용했는데요. 바로 어린 시절 남편의 여동생을 죽음으로 몰고 간 가해자의 아버지가 우리 부부의 집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때는 비록 내 아들 보호하겠답시고 제대로 된 사과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허나 지금이라도 얼마 남지 않은 목숨이니 이 일을 해결짓지 않으면 편히 눈 감지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제 아들이 지은 죄 정말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아들이나 며느리가 고소한다는 말은 들었는데 그런 일은 내가 눈뜨고 살아있는 한 결코 없을 겁니다. 그분의 진심 어린 사과에 남편이나 저나 조용히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그분을 차 앞까지 모셔다 드렸네요. 다행히 약속은 지켜졌답니다. 그 후 저희 남편의 사업은 잘 풀리기 시작했고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빠르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우리 딸도 무럭무럭 잘 자랐고요. 반지 합방에서 얻은 불행이 딸에겐 꽤나 좋은 성장제로 작용했는지 이사를 하고 나서도 그 기억을 잊지 않겠다며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하더라고요. 씩씩한 그 모습에 되려 제가 놀랐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저희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로 입주할 수 있게 되었고 안정기에 접어들자 더 이상 언제 사업이 무너질까, 언제 불행이 닥쳐올까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되었죠. 사실 아직도 여기가 제 자리인지는 모르겠어요.
한 번의 추락을 경험하고 나니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당연하게 누려왔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언젠가 인생은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우린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었어요. 그렇기에 오늘은 더 감사히 생각하며 하루하루 살아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것만이 지난 일에 대한 교훈을 받아들인 셈이 될 테고 저 또한 더 겸손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겠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저희 가족이 겪은 지난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번 결혼을 했다 갔다 온 이른바 40대 돌싱 남자입니다. 여기 인생 선배님들께 조언도 구할 겸 제 속풀이도 할 겸 글을 쓰게 되었는데요. 제가 한 선택이 옳았는지 궁금하여 조언 청합니다. 부디 많은 선배님들께서 허심탄회한 조언 들려주시면 감사히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현재 모 증권사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고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회계사가 되어야겠다 마음먹은 것은 아니었지만 대학교에서 한창 공부할 때 교수님께서 직접 불러 자격증을 준비해두라고 하신 게 계기가 되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높은 연봉과 이직이 자유롭다는 점이 누구에나 그렇듯 제게도 당연히 매력적이었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준비하고 싶어 곧장 시험을 준비했죠. 사투를 벌인 결과 무사히 합격을 하게 되었고요. 사실 회계사는 마냥 좋은 직업만은 아니었습니다. 고강도의 업무 시즌이 다가오면 정말 사생활이라곤 한치도 누릴 수가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회계사가 되고 난 후 전 좋았습니다. 일단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재직했던 곳은 심신이 갈려나갈 정도로 높은 업무 강도가 있는 곳이었지만 고된 일에 대한 보상처럼 돌아오는 돈은 많은 것들을 책임져 줄 수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동생들 학비였고요. 제겐 나이 차이가 7살 나는 쌍둥이 동생이 있는데 두 동생들은 앞다투어 전교 1, 2등을 할 정도로 하나같이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아이들이었는데도 집안 형편이 좋지 않다 보니 대학을 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계사가 되어 넉넉히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니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군요. 형 고마워. 형 때문에 대학도 들어가고 이 은혜 나 진짜 꼭 갚을게. 약속해. 무슨 소리야. 네가 열심히 해서 들어간 대학이지. 가족으로서 서로 돕는 건 당연한 거다. 너가 그저 건강하게 잘 자라서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형 유일한 바람이야. 우리 장남한텐 늘 고맙고 미안하구나. 어렵게 너 대학 보내놓고 너한테 이런저런 말도 많이 얹었는데 미안하다. 어머니는 그날 참 많이도 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에 가려고 했을 때 한숨을 쉬며 꼭 가야겠느냐고 물으실 정도로 탐탁지 않아 하셨거든요. 어머니 입장에선 당연히 보내주고 싶으셨겠지만 제게 쌓일 학자금 빚을 생각하니 이제 막 사회에 나갈 아들이 빚을 안고 시작한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리셨나 봅니다. 저는 어머니를 이해했지만 어머니 죄책감이 상당하셨는지 눈물을 지으시며 미안하단 말씀을 중얼거리시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당시 오래도록 일하던 회사에서 불명예스럽게 나오시곤 줄곧 집에만 있으셔서 그런지 대화가 오가는 내내 우울한 기색이 감돌았어요. 사실 저는 아버지와 사이가 그닥 좋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는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분이셨고 장남의 의무들을 강조하며 자신은 회식을 핑계로 술집으로 쏘다니기도 하고 어머니 속을 애태우기도 했으니까요. 제게는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식과 아내를 등지고 책임감 없이 밖으로 도는 가장은 가장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아버지와 만나도 어색한 침묵만 흐를 뿐 별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날씨 얘기, 건강 얘기와 같은 아주 가벼운 인사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날은 아버지께서 갑자기 어머니의 흐느낌을 듣던 중 제 손을 덥석 잡으시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희들한테, 특히 너 정남이한텐 참 못할 짓 많이 했다. 그 점 아주 많이 후회하고 있어. 너희들 볼 낯이 없고 부끄럽구나. 아버지 갑자기 왜 젊을 적엔 회사에 충성하겠답시고 아버지다운 모습 한 번 보여준 적도 없고 니들과 시간도 제대로 보내지 못했는데 이렇게 나이 들었다고 쫓겨나고 나니 참 지난 세월이 무상하고 한스럽다.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니들한테 부끄럽다 정말. 아빠, 왜 그런 말씀을? 아니에요. 저희는 괜찮아요. 나는 한평생 회사에서 죽도록 충성하며 개미처럼 일만 했다. 작은 회사지만 그렇게 묵묵히 일하면 날 알아줄 거고 언젠간 우리 식구들도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어. 그런데 결국 돌아오는 결과가 이거라니. 애비가 되어서 자식 등록금 하나 마련해 줄 수 없는 형편으로 추락해 내린 게 내 처지라니. 정말 비참하고 미안하구나. 내가 아닌 다른 아버지 아래에서 자랐다면 니들이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말씀에 모두가 침묵을 지켰습니다. 어머니마저 눈물을 그치고 아버지를 넋놓고 바라보기만 하셨죠. 아버지가 그토록 허심탄회하게 모든 걸 내려놓고 고백하신 적은 처음이었어요. 성격이 다정한 동생이 다급히 아버지를 위로했지만 아버지는 이내 눈물마저 보이시며 초라한 등으로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을 그 뒷모습이 집으로 가는 내내 계속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그 뒤로 저와 아버지의 사이는 전보다 조금 돈독해졌습니다. 한없이 멀게만 느껴졌던 아버지가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난 후론 어쩐지 가깝게 느껴지더군요. 어쩌면 아버지에게도 자식들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었겠구나. 내가 핑계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아닐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는 밤이면 괜스레 원망스레 쳐다보았던 현관문도 더 이상 상처로 자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먼저 아버지에게 낯간지럽지만 안부 전화를 하는 일도 잦아졌고 건강도 나서서 챙겨드리기도 했습니다. 바쁠 텐데 못하러 매일 이렇게 전화를 해. 난 괜찮다. 신경 쓰지 말고 너 일해라. 몸 건강 꼭 챙기고, 알았지? 그리고 네 엄마가 너 먹이라고 한약 지어놨다 하니 언제 시간 될 때 그거 챙겨가라. 무뚝뚝하게 전화를 받으시면서도 늘 저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듬뿍 느껴졌습니다. 전화통화가 끝나고 자연스레 미소가 지어진 걸 보면 어쩌면 저 역시 아버지와 이토록 화해하고 싶었던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저는 더 열심히 일에 박차를 가해 몇 년간 돈을 모아 어머니 아버지가 사실 수 있는 집까지 마련해드렸습니다. 사실 이것이 가능했던 건 동생들이 알아서 장학금으로 학비를 책임졌기 때문이죠. 그렇게 가족 모두가 열심히 힘을 합쳤기에 조그마한 아파트 한 채를 해드릴 수 있었죠. 그런데 아버진 명의를 제 것으로 하기를 바라셨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건 엄연히 어머니 아버지 집이에요. 아니다. 우리가 무슨 염치가 있어 명의까지 받겠니? 나중에 어차피 죽으면 너한테 갈 것이니 너 걸로 하자꾸나. 그때는 아버지 의견이 상당히 강했기에 일단은 제 명의로 하긴 했지만 찝찝함이 남아 있었어요. 그럼에도 언젠가 지금처럼 더 열심히 일해 원하시는 가게도 차려드리고 더 효도할 생각이 있었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타깝게도 그 후로부터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쪼들리게 되었는데 바로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는 상당히 콧대가 높은 여자였습니다. 소위 흙수저인 저와는 달리 금수저에 가까운 집안에서 태어나 유학도 다녀오고 미대를 졸업한 우아하고 기품이 넘치는 겉모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반했던 저는 아내를 죽자 살자 쫓아다녔고요. 아내가 당시 외국에서 미대를 졸업하고 한국에 잠깐 귀국해 있던 상황이었는데 우연히 친구와의 술자리에서 친구의 지인으로 마주친 아내를 본 순간 그만 사랑에 빠져 그날부터 꽃이며 선물이며 온갖 애정공세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내에겐 이미 그런 애정공세가 익숙했던 건지 절 거들떠보지도 않더라고요. 회계사라고요? 직업은 괜찮으시네요. 근데 저는 이미 외국으로 다시 들어가기로 예정된 터라 정남 씨와는 인연이 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결혼은 집안에서 정해주는 인연과 해야 해서요. 전 결혼이 비즈니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뭐 어떻게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지영 씨 집안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영 씨 아버님 회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봐 주실 수 없겠어요? 회계사 자격증 가진 사람은 이미 저희 회사에도 많아요. 죄송해요, 그럼. 아내의 말은 냉담했고 순간 거기에 한풀 꺾여 할 말을 잃어버리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 있잖아요. 저는 그 말만 믿고 뚝심 있게 열렬한 애정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기회가 찾아오더군요. 아내가 제게 차 한 잔을 하자고 했고 저는 열일 제쳐두고 커피숍으로 달려가 최대한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이어진 연애에선 거의 아내를 여왕처럼 받들어 모셨어요. 아내가 갖고 싶은 명품이 있다 하면 월급을 모아 사주고 성과급을 받기 위해 미친 듯이 코피 쏟아가며 일하고 어떻게든 아내의 기준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아끼지 않고 돈을 뿌려댔습니다. 이는 결혼을 해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사실 아내와 만나기 위해선 제 자신도 바꿔야 했습니다. 여보, 당신 나랑 어렵게 결혼한 거 알지? 우리 부모님이 이미 점찍어든 사위 제치고 내 의견 맞춰주신 거. 그럼 알지. 근데 왜? 그럼 당신도 수준에 맞게 하고 다녀야지. 이제 당신 우리 집안 사람이잖아. 이런 싸구려 옷 입고 다니면 옆에 서 있는 내가 뭐가 되겠어? 이젠 남들 시선도 신경 좀 쓰자. 어? 그래 알겠어. 내가 미처 당신까지는 생각을 못했다. 백화점에 가서 좋은 걸로 맞출게. 아내는 이미 부유한 집안에서 어떠한 결핍도 없이 자랐기에 돈을 쓰고 낭비하는 것이 일상이었지만 회계사가 되기 전까지 내내 낡은 빌라에 살아왔던 흑소지 여인 저에겐 아니었어요. 그래서인지 저를 위한 물건을 살 땐 싸고 가성비 좋은 것들을 위주로 구매했는데 그것마저도 아내는 눈에 거슬린다며 치워버리라고는 하더라고요. 오죽하면 저희 외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시계도 제 허락 없이 쓰레기통에 버리고 자신이 사둔 명품 시계로 바꿔차라고 요구하더군요. 처음엔 이런 면들이 도무지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연애 때야 콩깍지가 씌었으니 그녀가 갑이고 제가 을인 게 당연했지만 결혼한 이상 부부는 동등한 관계에서 사랑을 주고받아야 하는 게 맞잖아요. 하지만 어쩐지 결혼도 연애의 연장선과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결혼하면 아내가 조금은 저를 존중해 줄 거라 여겼지만 여전히 저희 집안을 무시하고 저란 사람을 은연중에 하찮게 보는 시선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저희 부모님께서 신혼집을 구경하고 싶으시다며 허락을 미리 구하셨는데요. 아내는 그 말을 듣자마자 잔뜩 신경이 예민해진 듯 미간을 찌푸리며 굳이 왜 오셔야 하냐 묻더군요. 밖에서 만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냐고요. 당시 아내는 자신이 원하는 초호화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얼마 안 되었을 때였는데도 또 외국이 그립다며 여행을 가자고 졸라대던 때였어요. 당신 내가 원하는 여행은 가지 않으면서 어째서 당신 원하는 것만 하려 들어? 당신 시부모님을 부모님을 집으로 모시겠다고? 세상에, 그럼 내가 그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 시월드란 말이 괜히 있냐고. 우리 부모님 당신 예뻐하셔. 그런 분들 아니라는 거 알잖아. 전번날에도 당신 우리 집 왔을 때 엄마가 너무 예쁘고 귀하다고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기억 안 나? 당신한테 화장품 선물까지 해줬잖아. 아, 그 화장품? 피부에도 안 맞는 걸 선물해 주셔서 아주 처치곤란이었어. 아무튼 난 못 모셔, 절대. 밖에 나가 함께 하든지 그게 싫으면 오지 말라 해. 집에 오시는 순간 나 외국으로 도망가 버릴 거니까. 뭐라고? 아니 어쩜 그렇게 철없는 말만 하냐? 아내에게 솔직히 적잖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말도 튀어나온 것이죠. 근데 아내는 제 말에 더 열이 올랐는지 그때부터 저와 저희 집안에 대한 온갖 모욕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수도 없이 들어왔던 말이지만 그때만큼은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당신 회계사란 이유로 뭐라도 된다 생각하나 본데 착각하지 마. 애초에 우리 집은 당신같이 수준 낮은 집안하고는 결혼할 생각 자체가 없어. 물에도 급수가 있는데 우리가 당신 집안과 섞이고 싶었겠어? 근데 오로지 당신이 변함없이 날 사랑해줄 거란 사실, 그 믿음 하나로 결혼한 거야.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지?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정말 제정신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것도 내 면전에 대놓고 우리 엄마 아빠를 욕보여? 그래, 당신은 편하게 살아와서 좋겠다.
그깟 이름도 모르는 외국 미대 졸업장 하나 따고 남들처럼 죽어라 일 안 하고 퍼질러 앉아 쇼핑만 해도 삶이 굴러가니 좋겠어. 아마도 제가 이렇게 고성을 지른 건 그날이 처음이었을 겁니다. 지금까진 아내가 수준 운운하며 비웃어도 아기는 없겠거니 하고 흘려 넘겼으니까요. 아내도 처음 내지른 제 고성에 놀랐는지 주춤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쌩하니 자기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친정으로 짐을 싸 홀랑 나가버리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도 전 화가 풀리지 않아 씩씩거리다 동네 집 앞 족발집에 들어가 소주를 연거푸 들이켰어요. 역시나 다음날 처가댁에서 호출이 들어오더군요. 바쁜 시즌이라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던 도중 장인어른으로부터 일 끝나면 처가댁으로 오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한숨이 푹 나왔죠. 무거운 발걸음을 하고 처가댁에 도착하니 아내는 눈물을 짜내며 장모님 품에 안겨 울고 있었고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원수 보듯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서늘한 눈길에는 저도 살짝 몸이 움츠려들어 자연스레 무릎을 꿇게 되었어요. 이보게 자네, 내가 우리 지영이 시집 보낼 때 어떤 심정이었는지 알아? 정말이지 내 아까운 딸 어느 유망 기업 손자나 아들이 아닌 고작 회계사 나부랭이한테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이 피가 거꾸로 솟았네. 내 딸 손잡고 식장 걸을 때도 가슴속에서 천불이 났다고. 그래도 우리 딸이 자네 아니면 안 되겠다니까 그래서 참은 걸세. 근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은혜를 갚나? 은혜를 모르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짐승과 다를 바 없지. 장인어른 진정하시고 제 말 좀 조용히 하고 내 말 들어.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다간 이혼이네. 난 뭐 더 두고 볼 거 생각할 것도 없어. 내 딸 이혼시키고 외국 보내든지 아님 더 좋은 남편감이랑 재혼시키면 그만이야. 이혼도 재혼도 흔한 세상인데 뭐 이혼 한번 했다고 흠이 되겠는가? 장인어른은 이혼을 거론하셨습니다. 저 역시 아내가 지금껏 제게 한 말들을 그대로 일러바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어른들 앞에 두고 그러는 건 더 큰 싸움만 불러일으키는 꼴이 될 것 같아 꼭 눌러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점이 하나 있다면 이 집에 제대로 된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다는 거였어요. 바로 아내의 언니인 처형이었는데요. 처형은 이 상황을 보다 안 되겠다 싶었는지 나서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자초지정 어떻게 되었는지 들어보지도 않고 바로 야단부터 치시면 어떡해요. 예전부터 엄마 아빠가 막내라고 싸고만 도니까 얘도 점점 철모르는 철부지가 되잖아요. 솔직히 제 여동생이지만 일 구할 생각도 않고 매일 용돈 받아 생활하는 거 너무 그래요. 보아하니 제부도 일하면서 버는 돈 다 지영이한테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 몰아붙이시고 부부 문제는 부부끼리 해결하게 두세요. 뭐? 언니 지금 말 다 했어? 내 편을 들어야지 지금 누구 편을 두는 거야? 언닌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 했는지 못 들었어? 들었어. 다 들었으니 이제 둘이 해결해. 여기 친정 와서 찡찡거리지 말고. 처형의 단호한 태도에 아내는 아무 말 못하고 입을 꾹 다물더니 팽하며 뒤돌아서더군요. 옛날부터 똑부러지게 말하는 자기 언니한텐 한마디도 못했다 하더니 제 입장에선 처형이 참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아무쪼록 결국 제가 사과를 하는 걸로 마무리되어 아내를 집으로 데려올 수는 있었는데요. 그 후 냉전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아침에 샐러드를 먹고 나가 백화점을 돌아다니거나 하루 종일 친구들과 놀러 다녔고 저는 저대로 일부러 야근을 자처해 밤늦게 집에 들어오곤 했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 저희 부모님께서 먼저 연락이 오셨습니다. 저에게도 아내에게도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자 혹시나 무슨 일이 있나 하여 걱정하시는 말투였습니다. 어머니 그게 죄송해요. 제가 연락드린다는 걸 깜빡했네요. 요즘 회사 일이 정신이 없어서. 저 어머니 혹시 밖에서 한 끼 해도 괜찮죠? 신혼집에 가구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고 해서. 그랬구나. 그럼 괜찮지. 우리야 언제든 너네 의견 맞출 수 있으니 날짜만 미리 정해서 알려다오. 우린 신경 쓰지 말고. 네, 죄송해요. 아니야, 그런 말 마라. 괜히 축 처져 있지 말고 우린 괜찮으니까. 알았지? 밥 잘 챙겨 먹고 차 조심해라. 나 바쁠 테니 그럼 먼저 끊는다. 어머니는 이미 아내가 불편함을 드러냈다는 걸 아신 듯 했습니다. 모를 리가 있나요? 갑작스레 밖에서 먹자 통보해버렸는데 그런데도 전혀 내색하지 않고 웃으며 참석하셔선 연신 아내의 칭찬을 늘여놓으셨습니다.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셨어요. 평소 무뚝뚝하신 양반이 그날은 얼마 안 남은 며느리 생일까지 챙기고 싶으시다며 선물도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선물이라면 이미 제가 옛날 옛적부터 아내에게 주고도 남았는데 말이죠. 왠지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 한켠이 답답해져 오며 씁쓸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희 부모님 앞에서도 영시군둥한 태도로 일관했어요. 네, 챙겨주셨다니 감사하네요. 이런 것까지 제 취향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주셨으니 잘 쓸게요. 그나저나 아버님 구직 중이라 들었는데. 기억하고 있었구나. 나는 택시 기사 일을 한번 해볼까 한다. 나이도 많고 하여 어디 회사에 들어가긴 좀 그렇고 아직 젊으니 뭐라도 해볼 수 있지 않겠니? 택시기사요? 근데 택시기사 돈 안 되지 않나요? 월 200도 못 번다고 하던데 생활이 되시겠어요? 저희는 용돈 드릴 형편이 안 돼서요. 혹여나 서로 불편한 일이 생길까봐 걱정스럽네요. 내가 너희들한테 왜 받을 생각을 하겠니? 안 받으려고 일하는 거야. 그리고 월 100이든 200이든 번다는 게 중요하지. 안 그러냐, 아가? 글쎄요. 전 그 돈으로는 평생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아버님이 만족을 느끼신다면 그걸로 됐죠 뭐. 어쨌든 건강 조심하시며 일하세요. 그래, 고맙구나. 택시기사 사람 말에 아내의 표정이 삽시간에 어두워지더군요. 게다가 거침없이 속마음을 내뱉는 태도엔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제가 한마디 하려던 찰나 제 쌍둥이 여동생이 먼저 발끈하고 말았어요. 여동생은 원래도 자기 새언니를 마음에 안 들어했지만 더더욱이나 이번 기회에 단단히 열이 붙은 모양이었습니다. 저기요 새언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 아빠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무하잖아요. 아니, 언니에겐 엄연히 어른이고 시아버지인데 어떻게 돈이 되니 안 되니 그런 말부터 할 수 있어요? 막말로 저희 오빠가 그렇게 말하면 기분 좋겠어요? 어머 아가씨, 전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왜 발끈하세요? 저야말로 황당하고 웃기네요. 전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택시기사가 그럼 월 1000 버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만해라. 왜 이 좋은 날 나 때문에 이런 시비가 붙니? 내가 다 민망스럽다. 분위기 좋은 날 말이야. 이쯤에서 멈춰. 정남아, 먼저 가라. 정은이는 내가 달랠 테니. 싫어요 아빠.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다고 그만해요. 새언니야말로 우리 오빠 그만 힘들게 하고 저희 엄마 아빠한테도 예의 갖추세요. 명절날 늦게 와서는 일손 안 돕는다는 건 그렇다 치고 적어도 무리하게 굴진 말라고요. 그날의 분위기는 가뜩이나 냉전 사이였던 부부 사이를 최악으로 치닫게 만들었습니다. 저 역시 아내의 태도에 화가 났고 거기에 여동생이 기름을 붓는 바람에 아내는 단단히 화가 나버렸죠. 얼마나 자기를 만만하게 봤으면 그런 말을 감히 할 수 있냐며 제 앞에서 여동생 욕을 쏟아내는데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여자의 모습이 맞나? 분명 이런 여자는 아니었는데 나에게 콩깍지가 씌었던 건가? 별의별 생각이 들며 처음으로 이혼이란 글자가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랫집에서 올라올 정도로 크게 싸운 후였음에도 아내는 이상하게 전처럼 친정으로 가진 않더라고요. 그저 씩씩거리며 늘 화난 표정으로 저를 노려볼 뿐이었죠. 그러던 우리 사이가 조금 회복된 건 바로 아내에게서 들려온 소식 때문이었답니다. 바로 임신 소식이었는데요. 저와 아내의 사이가 나빠지기 전 나눴던 사랑의 결실이 아기로 찾아왔더군요. 아기는 이미 2개월을 넘어가 있었고 아내는 그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 정기적으로 받는 산부인과 검진에서 알게 되었다 하더군요. 결혼을 하면 당연스레 아빠가 되는 상상을 하긴 했지만 실제가 되니 그 느낌은 또 달랐습니다. 이젠 정말 제가 그야말로 가장이 된 것 같았고 어떤 아빠가 되어줘야 할지 원하는 부본상을 그리게 되더군요. 아내의 임신 기간 동안 저는 수없이 많은 육아 서적을 보았어요. 아내보다도 오히려 제가 더 열성적이었죠. 여자들에겐 흔히 모성애라는 것이 있다 하잖아요. 아주 강력하고 끈질긴 힘이요. 그런데 제겐 그 못지않은 부성애가 벌써부터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에 다시 아내를 여왕처럼 받들기 시작했고 무거운 짐 하나 옮기지 못하게 하며 또 옛날의 하인 같은 태도로 되돌아갔어요. 아내도 임신을 하고 초기엔 입덧이 심해 많이 힘들어하긴 했습니다. 고기 냄새만 맡아도 역겹다느니 하며
화장실 변기로 뛰쳐나가기 일쑤였고 물만 넘기며 초죽음이 되어 있는데 보고 있자니 안쓰럽더라고요. 여자들은 아기를 낳기 위해 저런 고생을 1년 가까이 감수해야 하는데 반면 남자는 옆에서 그런 여자를 보필만 하면 되니까요. 어쨌건 당시 제 역할은 아내를 최대한으로 보필하며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 생각했기에 태교 여행이며 음악이며 여러 가지로 알아보며 기쁘게 해주려 노력했답니다. 저희 부모님조차 건강한 아이를 순산하시길 바란다며 꽤 돈을 쓰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대와 설레임에 들뜬 나날을 보내고 있을 적 불운이 덮치고 말았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쓰러지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손주 태어나면 내가 하루 종일 업고 놀아줄 거다.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으니 건강하게만 태어났으면 좋겠구나. 그러니까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산부인과 선생님이 아들이라 하셨는데 무리 없이 잘 자라고 있대요. 그래, 아들이라냐? 아이고, 우리 며느리 빼닮았으면 잘생겼을 테고 너 닮았으면 강단이 굿뚝심이 있겠네. 아버지는 아내가 임신하고선 저와 같이 태어날 아이를 기대하고 계셨어요. 툭하면 전화로 저에게 아내의 안부를 물어보고 체크할 정도로요. 자신에게 심한 말을 했던 며느리라면 미울 법도 한데 전혀 그런 내색 없이 오직 아내의 상태만 신경 써주시는 아버지를 보니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의 말씀에 따르면 평소 같이 산책을 나가시던 중 그만 의식을 잃고 쓰러지시고 주변 사람들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다고 하더군요. 아버지 나이도 나이인지라 걱정이 컸는데 역시나 여러 가지 검진을 받아본 결과 아버지는 대장암 3기셨습니다. 이미 암이 진행된 상태셨습니다. 평소 자주 어지러움을 느끼시고 복통에 설사까지 자주 하신다고 듣긴 했는데 별거 아니라고 넘겼던 것이 암이었다니. 저희 가족은 아버지가 암이란 사실에 충격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내 탓이다. 내가 좀 더 잘 봤어야 하는데 네 아버지 혈변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든 병원에 데려갔어야 했는데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으냐. 내가 치질이라 그랬잖아. 나도 치질인 줄 알았지 뭐야. 괜찮아. 3기 생존율도 요즘은 높다고 하잖아. 아직 나이도 많지 않고. 얘들아, 네 아빠 아직 팔팔하다. 그러니 다들 인상 펴. 구기고 있지 마로. 나 얼른 저승 가야 될 것 같잖냐. 어머니가 행여나 이렇게 자책이라도 하시면 아버지는 얼른 분위기를 바꾸려고 유머를 던지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쌍둥이 동생들이나 저나 어두운 표정을 숨길 수 없어 그저 먹먹한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볼 뿐이었죠. 특히 여동생은 뒤에서 많이도 울었습니다. 지금은 떨어져 살지만 몇 년간 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건강을 챙기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된다고요. 오빠, 다 나 때문이야. 내가 우리 아빠를 챙겼어야 했는데. 그때는 저 역시 가슴이 갑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내의 반응은 정말이지 놀랍더라고요. 제가 어렵게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더니 아내는 아, 그래? 근데 3기면 아직 뭐 전이 되거나 한 건 아닌 거지? 원래 아버님 나이 때면 한 번씩 병 생기는 거야. 하며 아무렇지 않게 넘기더군요. 위로인지 비꼬는 건지 모를 정도로 기분이 무척 나쁜 말이었습니다. 물론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란 의미에서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겠으나 아내의 표정은 마치 남의 집 할아버지가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걸 들은 표정이었거든요. 할 말이 없어 그대로 문을 닫고 들어가는데 아내는 그 와중에도 자신은 친구들과 저녁 모임이 있으니 알아서 밥 먹으란 말을 하고 나가더군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짙은 향수를 뿌린 채로 말입니다. 도대체 저게 일반적인 며느리의 반응일까요? 아마 키우던 개가 아프다고 해도 이보단 정성을 들인 반응일 겁니다. 어떻게 저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생각할수록 열이 받아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아내가 친절히 문자까지 보내었더라고요. 여보, 3기면 다행인 거야. 그리고 내 신발장에 있는 구두 그거 안으로 넣어놔줘. 먼지타면 안 되니까. 내일 친구 결혼식장에 입고 갈 거거든. 정이 떨어진단 말이 무엇인지 새삼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임신한 아내였지만 그때만큼은 아내가 전혀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았으며 아내와 아이가 함께할 단란한 가정의 모습도 그려지지 않았어요. 마음이 식으니 미래에 대한 달콤한 꿈조차 허상으로 느껴지더군요.
입덧이 사라진 아내는 임신한 몸으로도 밖으로 잘 쏘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저희 아버지를 보러 가겠다느니 하는 예의상의 언급은 전혀 없었죠. 보다 못한 제가 먼저 그래도 가족인데 가서 얼굴이라도 봐야 하지 않겠냐고 요구를 하자 어쩔 수 없이 간다는 듯 그 전날부터 인상을 찡그리고 있더군요. 자기 힘들다는 갖은 티를 다 내면서요. 몸도 무거워 죽겠는데 뭐 하는 거람. 아유 진짜 요즘은 임신 중기돼도 애 떨어지는 일 많다던데. 아내의 중얼거림은 최대한 신경 쓰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함께 찾아뵈었는데 아내가 의외로 아버지에게 딱딱하게 굴지 않더라고요. 사근사근하게 구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힘드시겠다느니 푹 쉬어야 한다느니 그런 형식적인 말들이라도 하려는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아이고 임신한 가운데 와준 것만으로도 미안하고 고마운데 이쁜 말까지 참 내가 복이 많기도 하지. 이런 며느리 들으려고 지금껏 살아있었나 보네. 요즘 항암 치료를 받아서 기운도 없고 많이 힘들었는데 우리 며느리가 오니 절로 힘이 난다. 그러게요 여보. 당신 요즘 계속 식욕 없다고 그랬잖아요. 피곤하다고. 이 양반 요즘 누워있기만 하거든. 항암 약이 독한가 봐. 그러게요. 거기다 아버지 손발도 많이 벗겨주셨네요. 약 부작용인 거예요? 수족 증후군이라고 원래 이런 거래. 무기력하고 피곤한 것도 그렇고. 사실 아버지의 상태는 많이 안 좋아 보이셨어요. 중간중간 농담을 던지시며 아버지답지 않으시게 분위기를 띄우려고 노력하시는데 속으론 정말 눈물이 많이 났답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조언도 구해보고 암에 걸려본 환자분들의 글도 보면서 어떻게든 희망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상태가 썩 안 좋아 보이니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티를 내면 아버지가 더 속상해하실 것 같아 저도 일부러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아내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때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내가 갑자기 차를 세우더니 커피를 한 잔 마셔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아내가 먹는 스타벅스 커피 지점을 검색해 그쪽으로 차를 대고 차 안에서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아무리 기다려도 아내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혹시나 무슨 일이 있는가 해서 저도 차에서 나와 아내가 들어간 스타벅스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많아 아내를 찾기가 어려워 전화를 걸렸는데 2층에 올라가니 거기서 어떤 여자의 목소리, 아주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저희 아내의 목소리였어요. 깔깔 웃으며 아주 명랑한 목소리로 누군가를 대차게 까고 있더군요. 그게 누구인지 알고 나자 화가 치받아 도저히 아내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그 노인네 수발 들라고 할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비 맞춰드리려고 웃어주고 난리도 아니었다니까. 거기다 수족 증후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손발도 다 까져가지고 무좀같이 더러워 죽겠어. 나는 못 쳐다보겠더라고. 순간 입덧처럼 올라오는 걸 허벅지 꼬집어가며 참았지 뭐니. 아무튼 고행이었다 고행. 이런 고행도 없을 텐데 남편도 내가 한번 가줬으니 다음번엔 같이 또 가자 안 하겠지. 전 그 순간 손이 부르르 떨렸고 아내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참을 수가 없어 물잔을 들어 아내의 머리 위로 쏟아 부어버렸어요. 이미 이성은 마비된 지 오래였습니다. 임산부고 뭐고 간에 이 여자와 숨을 섞고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내 아이를 품고 있는 여자란 생각이 당시엔 도통 들지가 않았어요. 오로지 악마든 악귀든 쉬인 여자 한 명이 제 멋대로 짓거리는 것 같이 느껴졌답니다. 당신! 난 너랑 못 살겠다. 우리 이혼해야겠다. 뭐? 지금 임신한 나랑 이혼을 하겠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얼른 재산 배분하고 갈라서자 선언했어요. 회계사였으니 숫자 계산은 제가 더 강했을 거잖아요. 대강 아내와 갈라서면 아내 쪽이 얼마, 제 쪽이 얼마 가져갈지 계산이 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 아이는 제가 데리고 오고 싶었지만 아내 쪽이 좋은 변호사를 쓸 테니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어찌됐든 이혼을 마음먹고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이런 저의 결심을 말린 건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제가 아내와 이혼하겠다고 하자 어떻게 네 새끼를 품은 여자와 이혼이냐며 그건 아니라고 말리시더군요. 한 번만 참아줘라. 한 번만. 일단 애라도 낳고 그 후에 천천히 생각해봐.
부부는 맞춰가는 거야. 처음부터 맞는 부부가 어딨겠니? 엄마도 안다. 며느리 성격 만만치 않은 거. 내 귀한 아들 고생하고 있을까봐 엄마도 네가 안쓰러워. 근데 어떡하겠니? 애를 뵌 걸. 그래도 생명은 소중한데 우리 아들이 한 번만 참고 넘어가봐. 안 되겠니? 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 여자의 악독한 말에 다쳐 상처를 입은 것도 잠시 아이라는 생명을 생각하니 다시금 마음을 다잡게 되더라고요. 그래, 일단 아이를 낳고 난 뒤 천천히 생각해보자. 그러고 나면 뭐든 결론이 나겠지. 어떤 방향으로든. 많은 고민을 했지만 저는 결국 아내와의 이혼을 무르게 되었습니다. 아내 역시 자신이 한 말이 경솔했다는 건 알았는지 사과는 하더군요. 그리 진정성 있는 사과였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 나도 알아. 내가 좀 말이 가볍게 나올 때가 있는 거. 외국에 오래 살아 그런지 자꾸 내 의사와는 다르게 말이 나와. 미안해. 사실 아픈 아버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도리가 아닌데 나도 말이 심했어. 정말 반성하고 있어. 당신 외국 생활 결코 오래 한 것도 아니고 설사 오래 했다고 해도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지. 이번 한 번만 넘어가는 거야. 우리 애 생각해서. 그래, 알았어. 아무쪼록 그렇게 아내와 제 사이는 급하게 봉합되어 출산이란 과정까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건강한 아들을 출산해 그 아들이 내 품에 안겨 있을 땐 참 여러 기분이 들었습니다. 갓 세상에 태어난 생명이 너무나 신비롭고 또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론 잘 키워낼 수 있을지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전에 품었던 마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혼에 대한 생각도 조금 사그라들었어요. 아내는 육아 자체를 힘들어했기에 저희는 도우미 아줌마를 써서 육아를 시작했습니다. 낳아놓았지만 제 자식에 대한 생각은 크게 안 드는지 아내는 아이가 울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고 짜증부터 내더라고요. 하다못해 도와주시는 아주머니도 저에게 그러더군요. 그 와중에 전혀 상상치 못한 예상치 못한 사실까지 알게 되었고요. 애기 엄마가 애를 안 좋아했나 봐. 아이고, 참 여러 집 돌아다녔지만 저렇게 애를 싫어하니 크면 더 힘들어 하겠는데. 네, 그러네요.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많이 의지가 되네요. 아니야, 애가 순해서 난 하나도 안 힘들어. 그나저나 저번에 애기 엄마가 하는 말 들었는데 요즘 처가 떼기 힘들다며. 신랑이 고생이 크겠어. 애도 갓 태어났는데. 네? 아내가 어쩐지 요즘 쇼핑도 자제하고 밖으로 나가는 것도 없는 것이 조금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아이 때문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더 큰 이유가 있었던 거죠. 게다가 한 번도 따로 용돈을 요구하신 적 없는 장모님이 제게 전화해 용돈 좀 붙여달란 부탁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아내에게 추궁해 어떻게 된 일이냐 물었고 아내는 듣자마자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하나씩 말하기 시작하더군요. 우리 아빠가 투자를 잘못했나 봐. 나도 우리 집이 그렇게 한순간에 기울어질진 몰랐는데 지금 사실 말도 아니야. 엄마는 생활비 없다고 나한테 붙여달라고 하고 아빠는 나랑 말도 안 해. 이런 적 처음이야. 정말 당신한텐 쪽팔려서 말 못했어. 아니 그렇다고 이걸 지금 알게 해? 우리 집 망했다면 당신이 비웃을 거 아니야. 난 몰라. 아무튼 애도 돌봐야 하고 집안 사정은 그지 같고. 어떡해. 이제 명품도 못 사 입을 거 아니야. 있는 것도 팔아야 할 지경인데. 자기네 집 사정이 무너져가고 있다는데 거기다 대고 옷 걱정이나 하고 있는 아내가 철없이 보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엉엉 울며 제발 좀 살려달라고 말하는 아내를 보니 마냥 뿌리칠 수는 없었습니다. 내 직업이 회계사야. 적어도 우리 굶을 일은 없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 한참 동안이나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아내 역시 그때부턴 항상 노는 친구들과의 연이 끊겨 그런지 아기를 낳은 이후로는 주로 집안에만 머물며 안 하던 집안일도 하고 된장찌개라며 맹맹한 된장국을 끓여내놓기도 하고 그러더군요. 저는 그 모습이 썩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제가 가장 꿈꿔왔던 가정의 모습이었어요. 아마 이때가 결혼한 이래 처음으로 아내와 제 관계가 잘 봉합되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아이를 키우는 동등한 부부의 관계로요. 그러던 중 저는 두 가지 불행을 한꺼번에 겪어야 했답니다. 우선 어머니로부터 들은 아버지의 소식이었습니다.
듣자마자 들고 있던 전화기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 병환이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했다고, 의사로부터 마지막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이럴 수가. 안 돼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앞에선 차마 할 수 없는 말을 전화기에 대고 꾹꾹대며 토해냈습니다. 결코 상상하고 싶지 않던 미래, 그것이 현실이 되자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지 벌써부터 겁이 났죠. 아버지도 의사에게 이 말을 전해 들었는지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유서를 써놓으셨는데, 서랍 속에 있는 유서를 발견하자마자 그만 또 눈시울이 적혀지고 말았죠. 정남아, 우리 귀한 장남, 아버지가 속 많이 썩였지. 널 정말 잘 키우고 싶었는데 마음처럼 안 되어서 떠나는 길 마음이 무겁기 그지없구나. 너는 부디 나와 같은 전철을 밟지 말고 하나뿐인 아들 내 손주 잘 키워주길 바란다. 아버지도 하늘에서 우리 손주 잘 클 수 있도록 지켜보고 있을게. 언제나 사랑한다, 내 아들. 아버지. 아버지의 유서를 안고 오열하는 제 옆에서 아내는 멀뚱멀뚱 아기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감정이 메말랐는지 눈물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불행도 잠시 이와 비슷한 크기의 불행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어느 날 퀵서비스가 제 사무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크기의 봉투였고 그 안엔 USB가 들어있었는데 정확히 저에게 보내는 영상물이었습니다. 김정남 씨에게라는 말까지 적혀 있었으니까요. 그 영상물엔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차라리 눈을 감고 싶은 내용이 담겨 있었죠. 혹시나 몰라 사람들이 다 퇴근하고 홀로 남은 사무실에서 그 영상을 재생시켰는데 놀랍게도 아내가 등장하더군요. 위에서 찍은 모습이었지만 확연히 아내인 걸 알 수 있었어요. 마치 이상한 약이라도 한 듯 이상한 표정을 하고선 호텔방 구석구석을 기어다니더군요. 갑자기 혀로 침대를 핥기도 하고 바닥에 머리를 찍기도 하는 기이한 행동들도 했어요. 그리고 곧이어 남자들이 들어왔는데 남자들은 모두 발가벗은 채였고 그 뒤는 말하지 않아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전 더 볼 수가 없어 영상물을 끄곤 한참 숨을 사겨야 했습니다. 마음을 조금 진정시키고 나니 누군가 도대체 왜 나한테 이걸 보낸 걸까 궁금해지더군요. 그런데 그건 소포 안에 들어있는 짧지만 강렬한 말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용기를 내어 이렇게 적어봅니다. 저와 김정남 씨의 와이프 되시는 분은 옛날 미국에서 함께 유학을 한 사이입니다. 최근까지도 연락을 했던 사이고요. 지금 보신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언니는 환각을 유도하는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주변 사람들에게도 권해 다른 사람 인생까지 피폐하게 만들고 있어요. 언니 집안이 망했다는 건 들으셨을 거예요. 그 때문인지 어디서 구한지 모를 저 약을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전하고 있는데 저도 제 동생도 그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부디 언니를 말려주시고 언니의 집안에도 알려주세요. 제가 말하면 언니가 저라는 걸 알 것 같아 남편분께 부탁드립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퍼즐 맞춰지듯 끼워 맞춰지긴 했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한참 숨을 골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날은 제게 온 불행이 모아드는 날이었나 봅니다. 그날 밤 또다시 불가사의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운전을 하면 사고가 날까봐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갑자기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단단히 화가 난 목소리였어요. 오빠, 아빠 집이 왜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거야? 아빠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고.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내가 매물을 보다 너무 화가 나서 말이 안 나와. 오빠 설마 아빠가 죽기라도 바란 거야? 아니면 어쩜 이럴 수가 있어? 당시 부동산을 차려 일을 하고 있던 여동생이 매물을 보다 놀라 전화한 것이었어요. 부모님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생은 제가 부동산에 집을 올려놓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었죠. 순간 이걸 행했을 한 사람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전 일단 조용히 전화를 끊으러 한 뒤 아내가 있는 집을 향해 뛰어들어갔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 집 올렸어? 응, 여보, 내가 올렸어. 어차피 당신 명의 집이잖아. 지금이 집 팔기 딱 좋은 시기라 그래. 지금 팔아야 비싸게 팔 수 있거든. 내가 부동산 쪽으로는 정보가 빠삭하잖아.
몰랐는데 당신 부모님 사는 집이 꽤나 비싸더라고. 지하철 생기면서 많이 올라갔나 봐. 어쨌든 이 기회 꼭 잡아야 해. 우리 아버지 안 돌아가셨어. 살아계신 아버지 집이라고. 어? 어차피 돌아가실 거잖아. 그럼 어머니도 아가씨네 집에서 사신다고 했고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인지 진짜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아니 당신 사람이 맞긴 해? 우리 아버지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정말 돌아버리는 게 뭔지 그때야말로 그 말의 정의를 알 수 있었습니다. 딱 이 상황을 놓고 한 말이더라고요. 저는 약을 복용하는 미친 정신병 환자인 동시에 제 시부모님마저 얼른 죽길 바라는 사이코패스 같은 여자와 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아내에겐 그간 맞추고 살았는지 앞에서 구구절절 나열했기에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러니 더 미칠 노릇이었어요.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던 걸까요? 저는 곧바로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을 꺼내 옮겨놓은 그 영상을 틀어버렸습니다. 자, 봐. 이 여자가 누군진 잘 알겠지? 바로 너니까. 당신 약 문제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했다고 하던데 그거 명백한 범죄야. 내가 너 이 정도로 쓰레기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결혼 같은 걸 안 했을 텐데. 참 숨이 안 쉬어진다. 일단 니네 부모님한테 다 밝힐 거야. 여보 잠시만. 안 돼. 우리 부모님 아시면 뒤로 넘어가 쓰러질지도 모른다고. 정말이야. 나 유학 시절에도 그것 때문에 문제 겪어서 한국으로 온 거야. 부모님이 어떻게든 약 끊게 하신다고. 근데 또 그런 거 알면 날 딸로 여기지 않으실 거야. 날 버릴 거라고. 우리 아버진 죽길 바라면서 아니 죽을 거라 점 찍어놓고 네 앞에 쓰러지는 건 겁나? 미안한데 난 이제 장모님이고 장인어른이고 지긋지긋하다. 그냥 끝내자 다. 여보 제발 무릎 꿇고 빌게. 제발로 우리 아기를 봐서라도. 저는 무릎 꿇고 살려달라 애원하는 아내를 뒤로하고 바로 장모님 집부터 찾았습니다. 마침 처형도 와 있었기에 당당히 그 영상을 틀어드렸죠. 역시나 두 분의 안색 모두 새파랗게 질려가더니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달달 떨더군요. 장모님은 머리를 짚으시더니 당장이라도 쓰러질 기세였어요. 아니 애 아빠 사업 망한 것도 지금 한스러울 판에 이게 무슨 일이야. 보신 영상 그대로입니다. 약을 복용하고 있더라고요. 도저히 묵인할 수가 없어 들고 왔네요. 아유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세상에. 아직도 얘가 이러고 다녔던 거야? 김서방 제발 아니라고 말해주게. 알고 보니 아내의 약 문제는 제 생각보다 더 심각했고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당장에 아내를 불러들여 한바탕 난리를 치셨습니다. 집안도 기울어진 판에 부모님의 사랑스러운 딸이라는 위치까지 잃게 되었으니 이제 아내 주변엔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되겠죠. 새삼 USB를 넘긴 그 여자에게 고맙다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제가 원하던 복수를 너무나 속 시원히 할 수 있게 해준 장본인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작은 사례라도 하고 싶었지만 얼굴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으셨기에 그저 조용히 넘겼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아내에 대한 일은 제가 신경 쓸 사항이 아니라 생각했기에 이혼 서류만 작성한 뒤 아내에게 넘기곤 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가장 다행스러운 점은 아버지가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있을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비록 아내의 충격적인 만행에 정신이 흔들리긴 했지만 나중엔 어차피 이렇게 될 인연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마음이 정리가 되더군요. 아내와의 이혼은 비교적 순조롭게 마무리되었고 양육권도 저에게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들 녀석을 키우는 싱글 돼지로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엄마가 없다는 점이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제 선택 잘한 것이겠죠? 지금껏 많이 고달프고 힘들었던 저에게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